이번 시간에는 리토그라피의 기본 개념, 소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리토그라피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 이 반도체 공정 중에 하나죠. 반도체를 하는 사람은 반도체 공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원래는 미술 용어기도 합니다. 리토그라피 어떤 사람은 리토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토리토그라피에서 앞에 묻어서 포토라 그러기도 하고요. 리토라 그러기도 하는 리토그라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토그라피 어떤 사람은 리토라고 해서 쌍시옷 발음처럼 비슷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티귿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리토그라피 사진 찾아보면 석판화라고 나옵니다. 석판화. 그래서 미술에서 학교 다닐 때 석판화 배우죠. 일회성 판화다. 돌이죠. 돌을 뜻하는 리토하고 판화 그래피를 합쳐서 리토그라피해서 석판화가 됩니다. 미술 시간에 배울 때 석판화는 어떤 건가요? 돌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종이로 그 그림을 찍어내면 보통 판화는 계속 반복할 수 있지만 석판화는 반복이 안 되죠. 한 번만 딱 찍어내는 모양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일회성 판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에서 리토그라피는 석판화라는 원래 어는 맞는데 여기서 석은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 개념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자체를 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판처럼도 보이잖아요, 실리콘이. 그래서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마스크를 써서 그림을 그려낸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내서 그것을 패턴을 구현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그게 반도체 위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리소그라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리소그라피는 전자기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것은 실크 스크린이나 스텐실. 실크 스크린은 천이 있을 때 천에다가 뭔가를 입히고 입혀 있는 것은 잉크를 통과하지 않고 거기 천을 긁어낸 자리는 잉크가 통과하죠. 통과해서 종이에 찍히는 거. 등사기로 옛날에 롤러를 미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실크 스크린 등사기를 갖고 시험지를 인쇄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그 시대물을 보면 등사기가 나오잖아요. 실크 스크린이죠. 스텐실은 뭐냐면 구멍을 뚫어서 그냥 스펀지나 아니면 등사 잉크 같은 걸 갖고 이렇게 롤러를 민다든가 해서 패턴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다가 잉크 물감이나 이렇게 칠하고 나면 구멍 난 부분만 물감이 통과하고 구멍 안 난 부분은 물감이 통과해서 패턴이 체인이 되겠죠. 그런 게 스텐실이죠. 그거 비슷한 원리입니다. 반도체에서 빛이 통과하는 부분과 빛을 통과 못하는 마스크 그 패턴을 가지고 실리콘 위에 실리콘만 있는 건 아니죠. 반드시 다른 반도체라도 그렇게 패턴을 재현하는 것, 그거 만드는 걸 리토그라피라 한다. 반도체에서는 전자기파 광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토리토그라피라고 표현을 하고 줄여서 포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리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레티클이란 말이 있어요. 마스크란 말이 있고 레티클이란 말이 있는데요. 앞서 리토그라피는 석판화라고 그랬죠. 판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판화에서는 반복적으로 다양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죠.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갖고 있는 걸 마스크라고 합니다. 빛이 통과할 때 빛을 가려주고 일부는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 일부를 막아준다는 개념에서 마스크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래서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얼라이너라는 걸 쓸 때는 마스크라고 했고요. 요즘 스테파나 스캐너를 쓸 때는 마스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새는 주로 레티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얼라이너인데요. 얼라이너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웨이퍼 전체에 해당하는 만큼 마스크를 다 만들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 판 크기하고 웨이퍼를 보면 판이 약간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에 찍을 자리보다 이 마스크가 크겠죠. 왜냐하면 테두리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하고 웨이퍼 사이에 거의 1대1로 이 마스크 패턴을 갖다가 웨이퍼에 전사시키는 이런 리소그라피를 하는 게 얼라이너. 왜냐하면 이 얼라이너라는 말이 왜냐면 얼라인이 이렇게 정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리소그라피는 여러 레이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하고 패터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패턴을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정렬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얼라이너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이전에 이런 장비를 마스크를 갖고 이렇게 좀 똑같이 1대1로 찍어내던 장비를 얼라이너라고 했습니다. 얼라이너로 했는데 아주 초기에는 여기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면 패턴이 좀 잘 안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딱 웨이브하고 딱 붙여서 하던 거, 그래서 딱 붙여서 했으면 콘택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콘택 얼라이너를 썼더니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마스크 수명이 짧은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진짜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석판화처럼 한 번 쓰면 마스크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미티라고 해갖고 마스크하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하고 웨이퍼 사이 간격을 살짝 띄워서 찍기를 했어요. 그것을 프락시미티 얼라이너라고 했습니다. 스태퍼하고 스캐너는 어떤 게 있냐면 스태퍼가 원래 있던 거고요. 스태퍼가 뭐냐면 마스크를 웨이퍼, 여기에서 보면 웨이퍼에 요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칩에 마스크를 다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스크 만드는 값이 비싸고 해상도도 중요하니까요. 마스크를 칩 하나에 해당하는 마스크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실제상은 하나가 아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3개,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뭐 원리적으로는 칩 하나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만들자. 아니면 칩에 몇 개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마스크를 가지고 빛을 쪼되 이 마스크 크기보다 조금 이렇게 렌즈로 포커스를 작게 만들어서 포커스를 잘 해가지고 패턴을 작게 만들어서 찍고, 또 이거 찍고 나면 웨이퍼 일부분만 노광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옆으로 옮겨서 스태핑을 해서 또 다음 패턴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리소그라피 장비를 스태퍼라고 합니다. 근데 스태퍼 쓸 때 레티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건 마스크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전에 얼라이너 쓸 때는 레티클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런 표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레티클은 스태퍼나 스캐너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태퍼가 나오면서 나온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이전에 이 마스크 크기가 이만해 컸잖아요. 웨이퍼만 했지 않습니까? 웨이퍼보다 약간 컸습니다. 테두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컸었는데 스태퍼가 되면 마스크 크기 작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한 번만 잘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잘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 만드는 그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일부러 크게 만들고 이 프로젝션 렌즈를 통해서 이 크기를 조금 줄이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퍼 시대에 이르면 5X 마스크를 원래 패턴보다 가로 세로로 5배씩 큰 마스크를 만들어서 렌즈에서 좀 5분의 1로 줄여서 그렇게 만드는 스태퍼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5X가 있었고요. 근데 1X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1X 있었는데 광학계를 잘 만들면 1X 스태퍼가 5X 스태퍼보다 해상도 좋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회사 만들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1X 마스크는 없습니다. 왜냐면 1X 마스크 만들니까 마스크 코스트가 증가를 하고 실용성이 좀 떨어지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마스크의 에라가 그대로 웨이퍼에 이 전사가 됩니다. 똑같이 재현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에서 해상도를 아주 고정밀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1X라면 그 정밀도가 그대로 웨이퍼에 전사가 됩니다. 그런데 5X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웨이퍼의 그 마스크의 정밀도의 5분의 1만큼의 정밀도, 보다 정밀한 웨이퍼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스태퍼는 만들 때는 마스크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게 대세가 됐다. 그래서 5X가 됐고 5X를 주로 쓰였고요. 이 스테파 시절에 세계를 지배한 회사가 니콘입니다. 니콘. 니콘에서 5X를 써서 5X가 더 많이 쓰였죠. 물론 그러다가 스캐너가 나오는데요. 스캐너는 뭐냐면 스테파하고 스캐너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테파는 이 마스크에서 한 번에 찍는 렌즈를 그대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큰 렌즈를 만들었는데요. 스캐너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렌즈를 크게 만드는 거, 이게 렌즈 이것도 정밀해야 되고 이 렌즈를 잘 깎아내는 게 힘들더라. 그래갖고 렌즈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조그맣게 만들면 마스크보다 작으면 마스크가 커버하는 면적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마스크가 스르르 움직이고 렌즈도 따라 움직이면서 마스크의 특정 부분마다 이렇게 찍어주면서 가는 거죠. 스테퍼는 마스크 위치 고정하고 렌즈 하면 한 방에 빵 이렇게 찍는 건데요. 스캐너는 렌즈를 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이 렌즈하고 마스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고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마스크하고 렌즈가 다 마스크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는데 렌즈가 움직인다 생각하면 렌즈가 이만큼 한 줄로 커버하다가 조금 움직여서 위에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움직이면서 마스크 전체를 커버한다. 그래서 스캐닝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스캐너라고 합니다. 스테퍼 시절이었다가 스캐너 시절이 되면서 또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 스테퍼 시절에는 5X가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스캐너 시절에는 4X가 지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레티클의 크기는 고정시켰는데 좀 더 큰 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레티클은 고정되어 있고 5X에 했을 때보다 5X를 만들었을 때보다 4X를 만들면 같은 레티클 사이즈에서 칩의 크기가 25% 증가하잖아요. 광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원은 빛을 쓰는 거니까요. 전자기파죠. 이전에는 제논 램프를 썼습니다. 제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크세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독일식 말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영어 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제논, 진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불활성 기체인 54번이던가요? 원자 번호 54번에 아크를 이렇게 해서 아크에서 나오는 빛을 아크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갖고 분광을 한 다음에 특정 파장만 모아서 광원으로 썼습니다. G라인이란 걸 이전에 썼었고요. 436나노라고 이렇게 예전에 배웠는데 435.8나노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에서 436나노 파장을 가지고죠. 그 다음에 365나노짜리 I라인 이렇게 썼습니다. 436나노가 아마 199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I라인만 쓰죠. 이전에 G라인 쓰다가 I라인 바꿨죠. 그래서 G라인, I라인 겸용으로 썼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G라인은 블루죠. 파란 빛이고요. I라인은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입니다. UV하고 가시광선 어떻게 구별하냐면 UV는 400나노, 파란빛보다 블루라이트보다 좀 짧은 파장을 UV, 울트라바이올렛. 우리가 발주노초 반환보 하면 마지막 7번째 가장 파장이 짧은 건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바이올렛보다 좀 더 파장이 짧은 거, 주파수로 보면 좀 더 큰 거, 그게 UV고요. 가시광선은 400에서 800나노 정도의 파장을 가지죠. 여기서 G라인, I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독일의 물리학자 조셉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전체 태양빛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태양빛의 특정 부분이 흡수되고 까맣게 보이는 스펙트럼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라운호퍼 라인이라고 하는데 프라운호퍼 라인에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붙였는데 G라고 붙였던 게 436나노짜리고요. I라고 붙였던 게 365나노짜리. 그래서 프라운호퍼 라인에서 이 G라인, I라인은 말이 유래를 했고요. 이전에 G라인, I라인을 쓰던 시절에 광원은 진원 램프였다.
요즘은 레이저를 씁니다. 요즘 물론 아이라인도 쓰고 있어요. 아이라인도 일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라인, 제논 램프를 아이라인을 쓰는 거고요. 그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레이저를 씁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써서 그 레이저가 한 포인트 소스잖아요. 퍼뜨려 갖고 넓게 편 다음에 평행광으로 만들어서 리토그래피의 공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딥UV가 있고요. EUV가 있습니다. 딥UV는 울트라 바이올릿 중에 파장이 짧은 거 딥UV라고 그러고요. 그럼 극단적으로 짧다 그래서 익스트림 UV라고 그래서 EUV라고 표현하죠. 딥UV는 190나노에서 365나노를 쓰고요. 자, 파장은 크립톤 프로라이드 KRF 레이저에서 248나노가 나오고요. 아르곤 프로라이드 ARF 레이저에서는 193나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248나노짜리 딥UV가 있고요. 193나노짜리 딥UV가 있습니다. EUV는요, 13.5나노짜리를 쓰는데요. 13.5나노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레이저를 만들어서 주석 방울에 주사를 합니다. 주석 방울에 레이저 빛을 쬐면은 주석 방울에 주석에서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익사이트 여기가 되겠죠.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 이렇게 여기를 시켜서 여러 단계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것 중에 13.5나노짜리를 활용을 하는 게 EU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석 T넥 이 그 에너지 레벨 사이에 13.5나노짜리가 한 단계 차이가 아니고 여러 개의 에너지 레벨 차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이저에서 쓰는 에너지 대비 실제로 나오는 에너지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EUV가 전력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EUV에서는 계속 렌즈 이야기 했었는데, 앞서 렌즈 이야기를 했었는데, EUV는 렌즈를 쓰지 않습니다. 렌즈를 쓰지 않느냐면, EUV가 파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이 하나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서, 이게 렌즈를 통과시키면, 렌즈의 이 EUV 광이 전자기파가 흡수가 되어버리고 통과하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반사광을 쓰게 되고요. 그 반사광을 쓰는 것은 내 반사면에다가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 음판을 놓고 음판에서 반사시킨다, 그렇게 아니고 그 금속판에 다층에 금속 레이어를 만들어서 엔티 리프렉션 코팅 비슷하게 해서 리프렉션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름을 여러 장을 쌓아서 최대한 반사율을 높여서 엔티 리프렉션은 아니고요, 리플렉션이 잘 되는 그런 다층의 코팅 필름을 써서 반사광을 만들어서 EUV 광학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전에 딥UV가 처음 나온 시절에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유리 렌즈를 썼더니 딥UV가 248나노, 193나노를 보면 통과하는 빛이 전체 반밖에 안 되더라.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룰 오브 썸으로 대강 이야기하면. 그래서 처음에 KRF나 ARF 나오던 시절에 광학 시스템의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건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렌즈에서는 빛이 흡수되지 않고 다 통과한다는 가정을 놓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럼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계속 사용할수록 렌즈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렌즈 특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빛이 렌즈에 흡수가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 딥UV 시스템에서 단순 유리 렌즈를 안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렌즈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립톤 프로라이드나 ARF 때부터 있었고, EUV에서는 렌즈를 쓰는 게 아니고 반사광만을 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소그래피의 이미징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리소그래피의 이미징은 우리가 빛을 쬐다 그래서 익스포저 노광 공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징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패턴이 이렇게 단일광이 나왔다, 뭐 패턴 중에 단순해서 슬릿이 하나 있다 하면 빛의 여기를 이 마스크라고 똑같죠.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해절 무늬가 나올 거고요. 이 해절 무늬가 형성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광학 시스템의 렌즈인 거죠. 그럼 렌즈에서는 이거를 빛을 집속을 하겠죠. 집속을 해서 웨이퍼 위에 찍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원에서 마스크, 레티클을 거쳐서 렌즈를 통과해서 이미지가 웨이퍼 위에 형성되겠죠. 이게 다르게 보면 패턴 관점에서는 마스크가 디프렉션 패턴이 회절 무늬가 나왔다가 이걸 포커싱을 해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거죠. 포커싱 이미징 이 부분 하나를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 fx 패턴이었다. 예를 들어 함수를 보면 이게 gx로 바뀌는 거죠. 그럼 gx에서 다시 fx로 여기서 함수가 하나 나왔다가 여기 역함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원래 나왔다가 거꾸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생기려면 여기서 이 gx 패턴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fx를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라기에는 이상적으로는 이 패턴이 그대로, 마스크 패턴이 그대로 웨이퍼의 이미지로 남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부족한 패턴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뉴메리컬 에퍼처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뉴메리컬 에퍼처, 그러니까 빛을 얼마나 넓은 각도로 받아들이냐, 이 회절 무늬를 얼마나 커버하느냐, 이 슬릿에서, 이 패턴에서 나오는 회절을 전부 커버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커버하느냐,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뉴메리컬 에퍼처는 사인 세타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인 세타 90도가 되면 여기 중심선을 이야기해서 이쪽 끝이 되면 이 세타 요 각도가 90도가 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NA가 1. 그러니까 무한대의 스크린이 있으면, 무한대의 렌즈가 있으면, 크기가 무한대의 렌즈가 있으면 1이 되는 게 NA 값이고요. 아주 작은 렌즈가 있으면 조그맣게만 커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메리컬 에퍼처가 크면 클수록 여기 회절 무늬를 좀 더 많이 커버하니까 이 GX의 일부가 아니고 그 대부분을 커버하면 FX가 포커싱해서 이미지가 제대로 구현이 될 거고요. 조금만 커버하면 구현이 좀 약해지겠죠. 구현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일부는 뭐 패턴이 망가져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뉴메리컬 에퍼처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미징, 이 패터닝이라고 웨이퍼의 이미징이 되거나 웨이퍼의 패턴이 된다고 하죠. 이 패터닝 모양에서 결정 요인은 뭐냐면 광원에서의 파장이 짧을수록 이 슬릿을 제대로 잘 구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슬릿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게 그 패턴의 모양을 그대로 웨이퍼에 잘 옮겨 놓을 수 있을 거고요. 뉴메리컬 에퍼처 렌즈가 크면 클수록 가능하면 많은 회절 무늬를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좋은 패터닝, 이미징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해상도, 우리가 패턴이 제대로 구현되고 최소폭, 선폭을 해상도로 하는데요. 해상도는 리소그래피 관점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선폭 내지 주기를 해상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율적으로는 람다 오버 NA가 클수록 좋아지고요. 람다 파장이 작을수록 좋아진다. 선폭이 가장 적은 선폭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뉴메리컬 에퍼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회절 무늬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시면 근데 여기는 경로차가 없는 그냥 단순한 거죠. 슬릿의 빛이 통과 그대로잖아요. 사실 여기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왜 정보가 없냐면 우리가 패턴에서 중요한 것은 슬릿에 여기 뚫려진 길이가 얼마냐 이런 거죠. 뚫렸다라는 건 정보가 없는 거죠. 이 길이 그다음에 뭐 이게 여러 개의 패턴이 있으면 간격 미는 거잖아요. 그럼 요 폭은 뚫려 있는 요 폭은 여기 이쪽 중간 중심부 말고 다음 밝은 요 회절 무늬가 생기는 요 밝은 회절 무늬가 생긴 요 거리가 람다하고 여기 중심부에서의 각도 위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상하고 여기 슬릿의 폭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까지가 중요하죠. 최소한 이 패턴은 이 어디에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이 패턴 모양을 모아서 다시 포커싱을 해야 여기 웨이퍼에 제대로 모양이 이 패턴이 재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뉴메리컬 에퍼처가 얼마 이상은 나와야 된다. 어떻게? 렌즈는 요 중심부뿐만 아니고 첫 번째 요 위치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야 되죠. 근데 요 첫 번째하고 요 중심부에서 아래쪽으로 요 첫 번째는 서로 똑같은 밝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하고 위하고 아래는 위상이 다릅니다. 여기가 플러스의 위상이라면 여기 마이너스 위상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대개의 경우 이게 대칭으로 보일 겁니다. 자, 대칭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만 알면 하나만 알면 이 패턴이 어떤 모양이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모으면 신호가 두 개 합쳐졌으니까 신호의 양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디플렉션 패턴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렌즈는 디플렉션에서 중심부뿐만 아니고 사이드에 이 패턴까지는 포함할 수 있는 정도 렌즈가 돼야 이 렌즈에서 포커싱을 해서 웨이퍼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렌즈가 조그만해서 중심부만 보인다. 그럼 이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구멍이 뚫렸다. 이 정도밖에 모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패터닝을 잘 하려면 리토그래피에서 패터닝을 잘 하려면 NA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NA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은 파장하고 거리에 관계되는 함수가 되겠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회절 무늬는 시메트리컬 대칭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렌즈가 만약에 작아서 해상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렌즈가 예를 들어 위에 이 부분만 커버한다거나 아래 부분만 커버해도 그 렌즈 회절 무늬를 포커싱을 해갖고 이렇게 모아서 집속을 잘해서 이미징을 하면 패턴이 재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중심부를 위주로 해서 한쪽 면만 커버를 하는 광학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광학 시스템의 마스크하고 렌즈하고 사이에 이 광학이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약간 이 마스크를 약간 기울여서 아니면 마스크는 이렇게 있는데 빛 자체가 중심부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고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날아오면 그렇죠? 비스듬하게 날아오면 마스크를 기울였거나 스크린을 기울인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가 있는데 렌즈를 한쪽 면만 이렇게 몰아서 쓴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그런 원리로 광학 시스템을 구성하면 적은 렌즈로 이미징이 가능하다. 다만 신호가 양쪽의 걸 합치지 않기 때문에 시그널은 손실이 있는데요. 손실인데 이미지 패턴은 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스듬하게 빛을 입사시키는 것을 에식스 중요 수직인 요 축에 약간 어긋나 있다. 그래서 오프 엑시스라고 합니다. 오프 엑시스 일루미네이션 이거를 우리 번역을 할 때 사입사 비스듬하게 빛을 입사시킨다. 이 사입사 광학 상입사 리토그래피가 있습니다. 오프 엑시스 일루미네이션을 쓰는 리토그래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세상에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방향성을 주게 되면 한쪽 방향은 사입사를 해서 해상도가 적어지고 다른 방향은 사입사하지 않으니까요. 해상도가 시그널만 떨어져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방향 의존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토그래피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리토그래피가 어떤 의미다. 단어는 어떤 뜻이었고 그 다음에 빛을 사용한다 하는 거였고 빛을 사용하는데 패턴을 만드는 것은 마스크고요. 마스크에서 하고 빛에 의해서 해상도가 보여지는데 그 해상도는 렌즈의 크기가 관계되어 있고 적은 렌즈 크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입사 오버엑시스 일루미네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